안녕하세요. 김명재입니다. 올해도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 특별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안내를 해드릴 김명재라고 합니다. 화면을 공유하고 자료를 보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서울시에서는 다문화 가정 자녀 특별 전형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진로진학정보원에서 일을 맡아서 실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2018년부터 4년 동안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좋은 결과로 여러분의 활동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강의 내용의 틀입니다. 제가 매년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여러분들께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대학 입시 제도에서 정확히 잘 알지 못하고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사항부터 시작을 해서 특별 전형, 그리고 그 특별 전형의 한 종류에 속하는 다문화 가족 전형을 통해서 보다 나은 대학 입시를 결과를 얻기 위한 결론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의 틀을 이해하고 대학 원서를 지원하는 횟수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다문화 가족 전형 특별 전형은 수시 전형에서 해당되는 거지만, 대학 들어가는 것을 기본적인 최종 목표로 생각을 할 때 꼭 수시로만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시 전형에 대한 상담, 컨설팅은 정시 전형을 포함한 모든 것을 기본으로 해서 분석하고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정시까지 포함한, 수능까지 포함한 여러 것들을 이해하면 되는 사정이 있습니다. 2022학년도에 적용되는 주요 변경 사항도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또 수시에서 다문화 가족 전형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다문화 가족 전형을 써서 대학을 지원해야만 유리한 것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본인의 희망이라든지 또 부모님의 희망이라든지 또 여러 성적의 위치나 생기부의 기록이라든지 이런 내용의 차이에 따라서 일반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는 것이 유리할 때도 있고, 학생이 글을 굉장히 잘 쓴다든지, 아니면 이과 학생 같은 경우 수학이나 과학의 특정 과목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한다든지 하면 논술 전형, 이런 것들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입시 수시 전형의 전반적인 전형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그 다음에 논술 전형, 그리고 기타 특별 전형. 기타 특별 전형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제가 매년 컨설팅을 지원하면서 느끼는 것이, 학생이 다문화 가족 전형 해당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전형에 해당자인 경우도 많습니다. 다자녀 전형이라든지 독립운동가 후손이라든지, 특히 이제 특성화고라든지 농어촌 특별 전형 같은 경우는 다문화 가족 전형보다도 더 유리한 입시 결과를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다른 특별 전형에 대해서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지역의 학생 같은 경우, 수도권 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지역 인재 전형이라고 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대학을, 인근 대학을 특히 이제 지원해서 입학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또 지역 인재 전형이 유리할 때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입시 제도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강연의 최종 핵심에 해당되는 다문화 가족 전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대학 입시의 큰 틀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교육부에서는 전형의 간소화를 위해서 수시에서는 4개의 전형을
활용해서 입시에 지원하도록 리드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과 수능 최저로 주로 이루어져서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되는데, 말 그대로 학생부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교과 성적으로만 거의 판단이 주를 이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입결을 참고해서 쓰면 대부분 근사치에 접근하는 경향이 있어서 선택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이제 지원을 하고 또 많이 뽑기도 하고 또 부모님들께서 관심이 많고 또 이해가 부족해서 많은 질문을 하시는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따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말 그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하는 전형입니다. 또 좀 더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정성적으로 판단하는 전형이기도 합니다. 정량적으로 판단한다고 하면 양적인 구조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1.5등급보다 1.6등급은 반드시 분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한다면, 학생부 종합 전형은 1.6이라 하더라도 1.5보다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조금 부족하지만 비교과 활동이라든지 자기소개서라든지 혹은 면접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고 증명해낼 수 있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가지고 보다 나은 대학을 지원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전형이 있고 특기자 전형이 있는데, 특기자는 말 그대로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갖춘 학생이기 때문에 그 특기에 맞는 선택을 하면 되기 때문에 판단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 특기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조금 잘한다 이런 게 아니라 탁월하게 잘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그리 어려운 전형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은 특별한 능력이죠. 글을 굉장히 잘 쓴다든지 또 이과생 같은 경우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월등하게 수학이나 과학을 잘한다든지 하면 수학과 과학의 실력만 가지고도 합격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보통은 논술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들이 교육부에서는 지금 계속 폐지 쪽으로 유도하고 있지만 상위권 대학들이 운영을 합니다. 전국에서 36개 대학이 이제 운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통 학생들이 진학하고 싶어하는 대학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좀 부족하지만 내가 굉장히 글을 잘 쓴다. 단순하게 글을 잘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주장을 합리적으로 또 주제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펼치는 능력이 뛰어나다 한다면 인문계열 학생들 지원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과 학생들은 다른 과목은 잘 못하지만 수학과학을 잘한다고 하면 수학과학만 가지고도 상위권 대학을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또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매우 높아서 실질적인 합격 가능성은 좀 많이 낮은,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 전형은 일반 전형 그 4가지 종류 외에 특별한 자격을 갖춘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가장 이해하기 쉽게끔 다자녀 전형을 하나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 다자녀는 말 그대로 자녀가 많은 학생들, 가족들한테 기회가 주어지는 전형으로 경희대나 건국대 같은 경우는 4자녀 이상, 보통 다자녀는 3자녀 이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경우에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대학에서 또 운영을 하고 있죠. 이와 같은 특별 조건을 갖춘 학생들한테 지원 자격이 주어지는 특별 전형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 다음에 정시는 수능 성적만 가지고 대부분 입결에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수능 성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리 선택이 어려운 경우는 아닙니다. 다만 잘 아시겠지만 수시에서 합격을 하면 정시를 지원하기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능 성적이 학생부 내신 성적이라든지 또 학생 수시 전형을 통해서 대학을 진학하는 수준보다 높은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 학생들은 수시보다는 정시에 집중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죠. 이런 경우에는 수시는 약간 상향 지원을 하고, 혹은 그 상향 지원은 보통 학생부 교과라든지 다른 전형에서는 잘 안 되지만 학생부 종합이나 논술 전형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정시에서 최종적인 합격의 기회를 노리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대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모집 시기는 그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지만 9월 10일부터 14일 사이에 3일 이상 모집하게 돼 있는데 서울대학교가 12일 날 마감해서 대부분 대학들 13일 교대들이 이제 13일 날 마감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대학들이 14일 날 마감을 하죠. 이렇게 해서 원서를 쓰게 돼 있습니다. 정시 모집은 12월 30일 날, 11월 18일 날 수능 본 다음에 그 수시 모집 모든 절차가 끝난 다음에 12월 30일부터 1월 3일 사이에 이제 원서를 써서 대학을 가게 돼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수시 아니면 정시로 대학을 간다 생각을 하지만 이 정시가 끝난 다음에 또 한 번의 그 모집 그 기회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추가 모집이 있습니다. 보통 2월 마지막 주, 한 일주일 통해서 걸치 이루어지는데 올 2022 학년도 수험생들한테는 2022년 2월 22일부터 28일까지 정시에서 학생을 다 충원하지 못한 대학들이 보통 한 개 과에 한두 명씩 있죠. 추가 모집 기회를 통해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수시나 정시에서 대학을 합격한 학생들은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이미 재수의 길로 들어서서 이제 관심을 안 두는 경우도 있고 있기 때문에 추가 모집도 여러분들한테 대학 진학에 굉장히 좋은 하나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혹시 수시나 정시에서 입시를 성공적으로 이끌지 못했다고 하면 추가 모집도 충분히 한번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작년에 제가 컨설팅 상담을 지원했던 학생 중 한 명이 수시 정시에서 합격할 수 있는 대학 수준이 본인이 받아들이기에 조금 낮아서 결국은 지원을 못하고 상향 지원을 했지만 합격을 이루지 못해가지고 고민하다가 추가 모집에서 그래도 받아들일 만한 대학을 합격해서 대학에 입학한 사례도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모집도 끝까지 한번 살펴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수시 모집에서 사용하는 전형 자료는 가장 중요한 건 학생부죠. 이제 학생부. 그 중에서도 작년 올해 코로나 문제 등으로 비교과 활동이 많은 장애를 겪고 있는 바람에 그 중에서 교과 영역이 굉장히 그 입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교과 영역에 있어서 내신 성적뿐만이 아니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줄여서 세특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세특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선생님들께서 학생의 모든 그 활동 상황이라든지 행동 특성을 살펴보고 기록을 해주는 행동 특성 종합 의견, 줄여서 행특 또는 행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행종, 행특 요 사항이 학교 추천서를 대신하고 있어서 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서 학생부의 행종, 행특이 잘 기록될 수 있게끔 평상시에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기소개서가 이제 곧 다 폐지되지만 올해까지는 일부 대학에서는 그 자기소개서를 받고 있죠. 다만 이제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공통문항 3문제를 2문제로 줄이고 글자 수도 줄이고 대학별 자율문항 하나 해서 이제 3개의 문항을 가지고 이제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자기를 어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대학 입학 원서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수시는 6개, 정시는 3개 뭐 이렇게는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학이 수시 6개, 정시 3개에 해당이 되고 어떤 대학은 해당이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한 이해가 없으실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했는데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일반 대학, 교육부가 관리하는 대학들이죠. 일반 대학은 수시 6개, 정시 3개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공과대학은 그럼 일반 대학이냐 아니냐? 카이스트는 일반 대학이냐 아니냐? 올해 새로 오픈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켄텍은 일반 대학이냐 아니냐? 이런 거에 따라서 수시 6개, 정시 3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에 정확히 알아서 수시 6개 외로도 더 많은 대학을 쓸 수가 있는데 포항공과대학은 일반 대학입니다.
또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일반 대학이 아니라 특수대학입니다. 카이스트도 특수목적대학입니다. 이런 대학들은 수시 6개, 정시 3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대학은 수시 6개, 정시 3개 지원이 가능하고 또 수시 합격하면 정시에 지원이 불가능한 게 정확히 맞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2개 대학이 있는데 산업대 지정받은 일반 대학이 있는데 그 산업대 지정받은 2개 대학은 정시, 수시에 있어서 3개, 6개 제한을 받지 않고 추가로 또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산업대학으로 지정받은 청운대하고 호원대가 있어요. 호원대는 전라북도에 있고 청운대는 충청도하고 인천에 캠퍼스가 2개로 나눠 있는데 그 2개 대학 경우에도 수시에 합격은 하긴 하면 정시에는 지원 불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이제 청운대나 호원대를 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수시에서 6개 플러스 하나 해서 7개를 쓸 수는 있지만 또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합격을 하면 정시에서 수능이 잘 나왔을 때는 보다 나은 대학을 갈 수 있을 때는 또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시 합격하면 정시 지원은 불가능하다. 산업대 2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거는 정확히 또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수대학이 있는데요. 특수대학은 수시 6개, 정시 3개는 그 관계가 없지만 수시에 합격을 했다 하더라도 또 정시 지원이 가능한 대학이기 때문에 특수대학은 그 성적이나 혹은 조건이 된다고 하면 지원해도 무방한 대학입니다. 주로 이과라든지 특별한 어떤 재능이 필요한 이런 특수 목적 대학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잘 알고 계시는 카이스트, 또 지스트, 유니스트, 디지스트, 또 육군사관학교, 하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간호대학, 그다음에 간호사관학교죠. 그다음에 경찰대학 이런 식으로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 이제 가기를 희망하는 대학들, 그리고 한예종이라고 그 예술 분야에 탁월한 이제 재주가 있는 학생들, 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부여에 있죠. 전통 건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든지 전통 문화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라고 하면 전통문화대학교도 관심을 가져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전통문화대학도 수시 6개, 정시 3개에도 관계없이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고 그다음에 수시나 수시 합격에 관계없이 정시 지원이 또한 가능한 대학이기 때문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은 뭐 당연히 이제 만학을 꿈을 꾸는 학생들 분들이라든지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대학 과정을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들한테는 활용할 수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수시 정시 6개, 3개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가 있고 또 수시 합격 관계없이 정시 지원이 가능한 대학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이 가지고 있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켄텍이죠. 이제 광주, 나주 그쪽에 이제 생겼는데 그 대학도 굉장히 이게 기대가 되는 대학입니다. 이 대학도 특수 목적 대학이기 때문에 그 수시 6개, 정시 3개, 또 수시 합격 관계없이 정시 지원 가능한 대학이라서 여러분들께서 지원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지원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하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이제 전문대학입니다. 그 전문대학 같은 경우에 다문화가족 학생들 전형 그 지원하다 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전문대학도 수시 정시 지원 횟수 제한이 없이 그 지원이 가능합니다. 수시 일반 대학 6개 쓰고 나서 또 수시 전문대학 입시를 받는데 거긴 6개, 뭐 10개 이렇게 개수의 제한이 없어요. 무한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깝거나 혹은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의 그런 전문 분야에 아주 탁월하게 인정을 받는 대학이라고 한다면 지원해서 학업의 기회를 넓혀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문대학이라도 하더라도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문대학 어딘가를 합격하고 정시 때 수능이 잘 나오면 나는 일반 대학,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전문대학을 지원을 해서 쉽사리 합격을 하면 또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뭐 기타 대학으로 이제 기능대학인 한국폴리텍 대학이 전국권으로 지역권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또 생각을 해서 그 현장, 직업, 취업,
취업은 굉장히 잘 됩니다. 한국пол리텍대학이.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모집은 보통 2월 20일부터 28일 그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원 횟수 관계없고 수시 정시에서 합격하지 못한 학생들이면 무한히 지원 가능하고, 같은 대학도 여러 개 지원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활용해서 대학 진학의 기회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올해 2022학년도에 수능 제도가 개편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기도 하고 하는데, 가장 큰 특이점은 2015학년도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선택형 수능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탐구 영역도 그렇고 계열 구분이 폐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대학에서는 계열 구분을 완전히 폐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적분이나 수학에서 기하를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이 모든 대학에 이공계 계열을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서울에 있는 수도권 대학들의 상위권 대학들은 반드시 미적분이나 기하 중 선택을 해서 수능을 봐야만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과학을 선택해야만 지원할 수 있게끔 구분이 되어 있어서 완벽하게 다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수능에서는 성적을 평가할 때는 폐지가 됐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인 영향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이 이제 수학에서 옛날 같은 경우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문과는 나형, 이과는 가형 이렇게 시험을 봐가지고 성적을 따로 구분했기 때문에 확률 통계를 선택해서 문과형 수능을 보는 학생들도 1등급 4%를 받았죠. 그리고 이과생들은 이과생대로 4%를 또 받았고, 그런데 통합해서 하다 보니까 또 그리고 수학 과목의 특성상 이과 학생들이 공부를 또 많이 하고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많이 하다 보니까 성적이 우수하다 보니까 1등급을 받는 학생들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이제 이과생들이 많아서 문과생들의 성적 관리에 있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6월 평가원 모의고사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면 약 50만 명 정도의 학생들이 수능을 본다고 할 때 4%가 1등급을 받으니까 한 5, 4, 20해서 2만 명 정도 1등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2만 명 정도 중에서 확률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이 4% 남짓뿐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1,000명이 넘지 않는 학생들이 확률 통계를 공부한 문과 학생들 중에서 1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19,000명이 넘는 학생들은 이과생들이 1등급을 받다 보니까 2학년 때까지 수능 1등급을 받던 문과 학생들이 3학년 들어서 갑자기 2등급으로 떨어지고 3등급으로 떨어지는 경우까지 발생해서, 사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선택형 수능, 통합과정 수능을 이렇게 보면서 특히 문과 학생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심리적인 충격과 혼란을 겪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 평가원 모의고사와 수능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될지에 대한 것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대학 입시의 그 판도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서 지켜볼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예상하기는 보다 많은 학생들이, 문과 학생들이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금 현재 2등급 혹은 3등급, 4등급으로 떨어져 있는 문과 학생들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공부를, 학업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실제 수능에서는 현재 맞는 성적보다 뭐 1등급 혹은 뭐 2등급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입시 기준이 이제 많은 영향이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학생들의 학생 추이는 또 입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 작년도에 많은 영향을 미쳐서 지방학교 대학들 같은 경우는 학생들을 충원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많은 문제도 생겼죠. 추이를 보시면 2019학년도 기준으로부터 시작해서 2020학년도, 21학년도 2년에 걸쳐서 약 12만 명의 학생들이 이제
수험생들이 줄어들었어요. 그만큼 입결이 낮아졌고 또 대학에서는 그 학생들을 충원하는 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죠. 그 상태에서 더 이상 줄지 않고 올해는 2025학년도는 조금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입결은 재작년도 입결하고 굉장히 큰 차이를 이뤘는데 그 작년도 입결을 참고해서 판단을 하면 여러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큰 변화가 올해부터 정시 모집 인원을 굉장히 많이 확대하도록 교육부에서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특히 이제 수도권에 있는 많은 대학들의 정시 비율이 40% 가깝게 올라갔죠. 내년부터는 의무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서울대가 23.2%를 정시로 뽑다가 30.3%로 늘었고요. 고려대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20% 정도를 정시에서 뽑다가 올해는 40.8%로 뽑는 비율을 높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수시에서 그 학교 선발하는 학생들 숫자가 줄어든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수능에 좀 더 자신 있는 학생들이라고 하면 작년보다 그 정시 수능을 기반으로 한 정시 전형에서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합격 커트라인이 낮아진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 6개에서 대학을 합격하는 것을 결정하는 거지만 수시는 반드시 정시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첫 출발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수시에서 합격하면 정시 지원을 못하니까 그리고 또 수시를 합격을 하는 것보다 정시에서 합격하는 것이 보다 나은 대학, 내가 원하는 대학이라고 한다면 그게 더 좋은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까지 수능 공부를 게으르려 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시를 통해서 꼭 대학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수능 성적에 비해서 내신 성적이 잘 나오는 경우, 지역별로 본다 그러면 도심 지역보다는 농어촌 지역 이런 지역에 사는 학생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수시를 통해서 대학을 합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수시 전형을 고르는 데 있어서 세심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만약 본인이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라고 한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 대학을 기준으로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56.6%고 서울 주요 대학들은 13%뿐이 안 되는 거로 그 학생부 교과 전형이 굉장히 많은 거로 되어 있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을 보면 서울의 주요 대학들 경우에 60%에 가깝고 그다음에 전국 대학은 30.3%로 전국 대학을 기준으로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굉장히 많지만 또 많은 학생들이 합격을 또 들어가기를 원하는 수도권의 주요 대학들은 또 학생부 종합전형 비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내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대학을 합격을 해야 될 것인가 종합전형으로 이제 중점을 두어서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할 때 내가 어느 지역에 있는 대학들을 합격하길 원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신입생을 모집하는 약대는 이과생들한테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 1,900명 정도에 대해 해당되는 학생들을 다시 선발을 하는데 문제는 그 약학과 약대가 어느 정도의 그 입결을 보일 것인가, 어느 정도의 학생층들을 흡수할 것인가인데 입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보통 대동소이하게 치대 정도 수준, 낮은 약대 수준, 그러니까 최소한 서울대 연고대급 혹은 그 이상의 입결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을 많은 부분 흡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약대를 통해서 이제 대학을 진학하게 되면 그 공백을 또 많은 학생들이 활용해서 일반 이공계 대학을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약대가 신설된 거 약 2,000명의 학생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인원이죠. 그 학생들이 전국에 있는 약대를 통해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37개 대학이 있어요. 이제 그
일반 이공계 지원 학생들도 큰 영향을 받고 또 입시의 기회가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입시 중에 큰 또 변화가 지역 균형, 지역 인재하고는 혼돈하시면 안 되는데 지역 인재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그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우선 선발하는 것이 지역 인재 전형이고요. 지역 균형 또는 학교 추천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수도권 지역에 있는 대학들한테 이제 의무적으로 비율을 지정해서 교육부에서 유도하고 있는데 학교 추천을 통해 가지고 선발하는 것을 학교 추천 지역 균형 전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인재 전형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의대라든지 치대라든지 의치한 그다음에 보건 간호대 이런 대학들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기를 많이 희망하는 대학들인데 의무적으로 그 지역 대학들은 선발하게끔 만들어졌죠. 그래서 지역 인재 전형이나 지역 균형 전형이라고 하는 것이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들한테 대학 진학에 큰 호재, 좋은 영향을 주는 전형들인데 그 전형 의무를 10% 이상으로 교육부에서 리드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잘 활용하면 대학 진학에 있어서 큰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현황은 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표를 영상과 함께 또 올려드릴 예정으로 알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입시에 활용하시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가 현황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수시 전형에 대해서 연구를 할 텐데 다문화 가족 전형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다문화 가족 전형을 써서 진학하는 것만이 유리한 건 아니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포함한 모든 수시 전형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 가끔 이런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내 자녀가 우리 학생이 내신 성적 2.5인데 학종으로는 어느 대학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그 말 자체가 사실은 의미하는 바가 어느 정도 의미가 있긴 하지만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질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 표에서 나와 있듯이 정량적으로 내신 성적만 가지고 뽑지는 않습니다. 내신 성적이 제일 중요한 요소이긴 해요. 다만 평균 몇 등급이니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과목을 잘하고 우리 애는 어떤 곳에 적성이 있고 어떤 곳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 정도 성적의 어떤 과목의 분포를 가지고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평균적으로 2.5고 작년에 입결이 뭐 2.5니까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면 그것은 핵심을 무시한 질문이 되거든요. 또 그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적만 가지고 쉽게 판단하려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런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종합적으로 정성적으로 뽑는다. 다른 성적이 부족하더라도 정치외교학과는 어학이라든지 애국 글로벌한 문화에 대한 이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영어 성적이 좋다든지 사탐 과목에 있어서 정치와 법이라든지 이런 과목이 성적이 우수하다고 하면 또 거기에 따른 세특 기록이라든지 또 활동, 탐구 활동 이런 기록들이 많다고 하면 다른 성적이 좀 부족해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공대를 간다고 한다면 뭐 국어나 영어나 이런 과목은 좀 부족하지만 수학은 굉장히 우수하고 또 과학에서 물리화학이 굉장히 우수하다. 그리고 또 그거에 관련된 탐구 활동이라든지 진로 활동이 우수하다고 하면 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거든요. 다만 그 폭이 변동 폭이 논술 전형에 비해서는 학종 전형이 조금 적죠. 그리고 종합적이고 정성적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할 수가 있죠. 학생부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자리인데 그 학생부는 학생이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3학년 졸업할 때까지 3년 동안에 30명이 넘는 많은 선생님들이 그 학생을 관찰하고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선생님들의 의견이 종합되어 있고 그 학생의 특징을 정확히 기록했다고 보고 대학에서는 학교 생활 기록부를 중심으로 뽑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성적을 통해서 그 학생의 학업 역량을 주로 많이 체크를 하고 또 성적의 특징을 통해 가지고 학업 역량과 전공적 학성을 판단을 하고 또 여러 활동과 함께 또 성장 가능성, 그다음에 또 인성을 판단해서 종합적인 역량을 고려해서 뽑는 전형이라서 이제 많은 대학들이 이제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방의 유명 대학이라든지 수도권의 유명 대학들이 많이 활용을 하죠. 요 경희대 운영 사례를 제가 여기다가 하나 올려놨는데 내신 성적만 가지고 이렇게 뽑는 게 아니라 여러 항목의 이제 평가 항목과 그 척도를 정확히 계산을 해서 뽑습니다. 대충 보고 이런 기록이 있으니까 이 학생은 뽑고 싶네 이런 식으로 그냥 감으로 뽑는 게 아니라 정확한 표를 통해서 뽑습니다. 평가 요소는 주로 4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업 역량, 전공적 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요 4가지를 가지고 뽑지만 그 학업 역량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항목들이 있습니다.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학업 의지, 탐구 활동 이렇게 3개의 항목이 있으면 그 3개의 항목을 생기부라든지 자기소개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보면서 이 학생은 탁월하다, 우수하다, 양호하다, 보통이다, 미흡하다, 이달이다 뭐 이런 평가를 통해서 A 학생을 학업 성취도 A, 학업 태도와 의지 S, 탐구 활동 S 이렇게 준다면 29점 평가를 받는 거죠. 이렇게 점수들을 항목별로 체크를 해서 총합을 내서 그 총합의 순서에 따라 판단하는 겁니다. 그 숫자로서는 높은 사람이 당연히 합격을 하는 게 정상이고 그렇지만 그 숫자 내에 그냥 단순한 성적이 아니라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학업 의지, 탐구 활동,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 또 인성 부분에선 협업 능력, 나눔과 배려, 소통 능력, 도덕성, 성실성 이런 것들을 정량화해서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 숫자 속에 정성적인 평가, 종합적인 평가가 함께 들어있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우리 애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 진학하길 원한다고 하면 이런 기준에 맞춰서 어느 정도의 평가를 받을 것인가를 감안을 하고 참고해서 지원을 해야지 내신 성적만 가지고 판단해서 합격을 또 불합격을 판단해서 지원하면 예상과는 달리 다른 결과를 맞을 수도 있는 거니까 세부적으로 연구가 필요한 전형이라고 생각하고 또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의 이제 학부모들께서 상담을 할 때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이렇게 주로 중점적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은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판단하다 보니까 그 실제로는 그 학교의 그 유형별로 그 입결이 달라지는 것을 현장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립대의 2020년도 이제 합격자 결과인데 전체 평균 인문계열의 평균 2.7이죠. 보시면. 그런데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일반고 학생들은 그 평균이 2.0이고 자사고 학생들은 3.3이고 특목고 학생들은 4.4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과 같은 경우도 보면 2020년도 최종 등록자 합격자 평균을 보면 2.5인데 일반고 학생들은 2.0이고 자사고 학생들은 3.3이고 특목고 학생들은 5.7이에요. 그러니까 종합전형, 정성적 평가 전형이다 보니까 성적의 계량화된 숫자만 가지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비교과 활동의 여러 가지 평가, 그 다음에 학생의 활동, 노력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또 학교별로 운영하고 있는 교과 과정이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교과정의 우수성 뭐 이런 걸 가지고 함께 평가하는 것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학교 홈페이지에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는 학생부 내신 성적 평균 혹은 등급 컷 이거를 가지고 3.3이니까 우리 애가 지금 3.1이니까 무조건 된다. 합격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하고 이건 안정 지원이니까 다른 전형을 좀 상향 지원해야지 하는 이런 판단으로 발전한다고 하면 굉장히 실수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그 학교별 차이를 두지 않기 위해 가지고 블라인드 면접이나 뭐 이런 것을 해서 작년에 한번 실험을 했죠. 시행을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학교명이라든지 학교가 이제 존재하는 지역이라든지 그 학교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특색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모든 것을 다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과 과정 자체에 차이가 있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의 변화는 크게 없는 거로 나타났어요. 다만 자사고와 일반고의 학교과 과정은 큰 차이가 없어서 자사고 학생들 경우에는 합격자가 좀 줄고 한 것을 볼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이 조금 더 유리했지만 특수목적고처럼 교과 과정 자체가 차별화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무리 그런 지명이라든지 특색 사업이라든지 이름 이런 걸 제거해서 블라인드 하더라도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수한 평가를 받아서 입시 결과에서 큰 차이가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학교의 그 전체적인 역량도 함께 고려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지원해야 된다는 것을 꼭 잊지 말고 판단하실 때 고려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시 논술 전형의 경우에는 수능 중심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수시보다는 정시로 대학을 더 잘 갈 것 같은 학생들, 뭐 저희들은 보통 정시형 학생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정시형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수시 6번의 기회를 아무것도 안 쓰고 포기하기엔 너무 허전하죠. 아깝고 그죠? 이제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 지원하는 데 있어서 논술 전형을 많이 활용합니다. 논술 전형이 이제 수도권 상위 대학들이 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수능 후에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들이 대부분 많다 보니까 수시 6개를 활용해서 보다 나은 대학을 지원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경우가 많죠. 논술 전형은 그래서 수시형보다는 정시형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수능 중심의 공부를 수시 기간에도 열심히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정시에서 자기가 갈 수 있는 대학을 진학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6개의 기회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쓰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인문 논술이라든지 혹은 수학과학만 특별히 잘하는 특정한 학생들은 또 정시에서도 그렇게 유리한 것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 논술 전형으로 꼭 합격하기 노력하는 경우도 있긴 하죠. 다만 이 수시 논술 전형은 경쟁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논술에 올인하는 전략은 절대 금물이고요. 반드시 보통은 이제 정시형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정시 준비를 중심으로 하면서 논술을 꾸준히 하는 전략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학과학이 정시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수학과학을 만점을 맞는다. 수학 100점, 탐구, 과탐 2개에 50점, 50점 이렇게 만점을 맞는다는 전략으로 수학과학 중심으로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을 풀면서 그것을 답안지 정리를 잘하고 서술하는 연습을 하면서 수능 공부 위주로 하면서 논술을 대비해서 논술 합격도 노려보는 상황으로 전개를 하면 논술 전형도 수시에 있어서 정시형 학생들도 활용하기에 충분한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논술 전형의 이제 논술 유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자료에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오늘 우리가 얘기해야 될 건 다문화 가족 전형이잖아요. 그냥 다문화 가족 전형을 위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시 특별 전형은 굉장히 많은 전형의 종류가 있어요. 다문화 가족 전형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다문화 가족 전형 하나만이 이제 되는 것이 아니라 기타 전형들이 되는 경우가 자격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형이 어떤 전형들이 있느냐 하는 것들 정도를 알려드려야만 판단에 대한 도움을 줄 수가 있어서 정리를 해서 만들어 놨고요. 또 다문화 가족 전형보다 합격 가능성이 좀 더 유리한 그런 전형들은 특히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어촌 학생 전형이라든지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이라든지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가족 전형보다도 더 유리한 합격 가능성을 만들어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특별 전형에는 뭐 군인 자녀 20년 이상, 3년 이상까지 굉장히 많은 조건이 세분화되어 있고요. 경찰 공무원 자녀, 또 소방 공무원 자녀, 교도관 자녀, 집배원 자녀, 환경미화 공무원 자녀, 장애우 자녀, 다자녀 가구의 자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참고하셔서 내가 우리 학생이 또 이런 조건에 해당된다고 하면 최대한 또 활용해서 대학 입시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특별 전형이 종류가 또 모집 인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도움이 확실히 돼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격 상의해야 될 또 그리고 교육해야 될 다문화 가족 전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문화 가족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큰 국가적인 목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형에 대해서 관심이 저 개인적으로 많고 이 전형을 활용해서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을 돕는 일에 시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바르고 교육하고 그다음에 성장을 돕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미래 다문화 세계국가를 지향하는 사회적 과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의 어떤 선열매 사례가 되는 이 다문화 가족의 이제 자녀들을 바르게 교육하고 성장을 도와서 이 사회에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나라가 선진국도 되고 또 세계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다 보니까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급격하게 이제 증가하는 또 추세인 것은 또 부인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학생들이 이 사회 속에 잘 적응을 하고 바르게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또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기 때문에 이 다문화 가족 전형을 특별 전형으로 선정을 해서 대학 진학에 유리함을 주고 돕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걸 잘 활용해서 다문화 가족 전형의 학생들은 보다 나은 교육을 받고 보다 우수한 교육을 받아서 이 사회 속에 뿌리내리고 또 잘 적응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의 경우에는 어떤 수시 지원에 대한 설계를 가지면 되냐면 그것을 위해서 여기 몇 가지 중요 사항들을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올해 다문화 가족 전형을 최대한 제일 많이 활용하는 대학이 교육대학입니다. 왜냐하면 다문화 가족 자녀로 자란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학생들이 교육계에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더 많이 늘어나는 위의 표에서 보시다시피 가면 갈수록 굉장히 비중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데 그런 학생들을 더 바르게 지도하고 현실적으로 잘 이끌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교육대학에서 다문화 가족 전형을 특별히 운영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다문화 가족 전형이 다문화 가족 전형이란 이름으로 또 다문화 가족 학생들끼리 경쟁하기 때문에 입결에서 굉장히 많이 유리합니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52개 일반 대학 그리고 이제 경찰대학에서도 이제 3명을 특별히 다문화 가족 전형을 학생들을 뽑죠. 60여 개 대학에서 2,000명이 넘는 학생들을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을 통해서 뽑으니까 최대한 활용하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그 학생들 중에서 성적의 위치라든지 조건에 따라서는 이 다문화 가족 전형을 지원해서 합격하는 것이 꼭 유리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문화 가족 전형은 뽑는 인원이 굉장히 적어요. 제한되다 보니까 입결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치 않고 매년 조건에 따라서 많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 전형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많이 유리한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로또처럼 어떤 때는 굉장히 많은 유리함을 갖지만 어떤 때는 유리하지 않을 때도 많다 하는 이런 분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학교에서 받는 내신 성적 등급이 3.0보다 높은 경우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1등급대라든 2등급대 학생이라고 한다면 꼭 다문화 가족 전형을
통해서 입시를 생각하지만 하시지 말고 다문화 가족 전형을 포함하는 사회적 배려 전형과 함께 일반 대학에서 뽑는 일반 학종 전형 이런 것, 그다음에 혹시 학생이 이제 교육에 관심이 있는 교직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교육대학에서는 확실히 유리하니까 교육대학 등을 적극적으로 이제 검토해서 지원하는 것이 좋다. 그런 설계가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3등급대를 벗어나서 4등급, 5등급대의 학생이라고 한다면 일반 전형보다 다문화 전형을 통해서 진학하는 것이 분명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활용하실 필요가 있고요. 다만 자기가 거주하는 그 지역이 지방이다 하면 그 다문화 가족 전형만 가지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지역 인재 전형이라든지 또 다른 특별 전형, 특히 이제 농어촌 전형이라든지 또 우리 학생이 이제 우리 자녀가 다니는 대학, 고등학교가 특성화고다 하면 특성화고 전형 이런 것을 활용하면 또 더 유리할 수도 있으니까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고요. 또 학생들 중에서 수능 성적이 내신 성적이나 이런 학생부 기록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학생이라고 하면 꼭 수시로 합격해야 되는 것이 아니니까 특정한 논술 전형이라든지 혹은 정시 전형도 고려해서 입시 설계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문화 전형이니까, 다문화 전형이 우리를 위해서 만든 전형이니까 다문화 전형으로 꼭 가야지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은 옳지는 않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정확하게 설계하고 지원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문화 가족 전형을 할 수 있는 자격, 이 조건에 대해서 정확히 또 아실 필요가 있는데 1번, 2번, 3번, 4번 정리한 내용대로 기화나 혹은 결혼에 의해서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자 자녀면 다 지원할 수는 있긴 한데 특이한 사항은 어떤 게 있냐면 이미 국적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상태에서 다시 결혼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다문화 가족 전형에 해당자가 안 되는 경우의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그 대학에 문의를 해서 확실히 확인한 다음에 다문화 가족 전형을 지원해야 됩니다. 내가 뭐 서울시라든지 혹은 지방 어떤 도시에 행정적인 다문화 가족으로서의 어떤 혜택을 본다거나 또 자격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입시는 또 입시 나름대로의 전형의 어떤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초의 결혼을 한국인과 해서 한국 국적을 차지한 상태에서 이혼을 했다가 다시 결혼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상태에서 결혼한 상태에서 자녀가 출생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다문화 가족 전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하고 지원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4년 동안 이 전형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몰랐는데 그런 경우를 제가 직접 경험을 하게 되면서 확인하게 되고 알게 되었습니다. 꼭 그렇게 그런 경우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경우라고 하면 1번, 2번, 3번, 4번에 기록된 내용대로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활용하시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문화 가족 전형을 지원해서 대학 합격을 도모하실 때 학생부 종합 전형을 통해서 이제 모집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이제 교대라든지 이런 대학들이 주로 종합 전형을 통해서 모집을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면접의 반영 비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면접의 반영 비율이 거의 없거나 10% 혹은 20%에 해당되면 면접으로서 역전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또 유불리가 생기기도 하지만 쉽지는 않다. 면접의 반영비율이 한 30% 이상을 돼야만 면접에서 확실한 역전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참고하셔서 면접 비율도 검토하셔서 지원하실 때 꼭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학생들은 대개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으면 대개 지원을 꺼려하는 경향이 많은데 사실은 합격을 기준으로 보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경우에 그것을 달성하기만 하면 합격은 또 굉장히 유리해져요. 그러니까 남은 3, 4개월의 그 시간을
노력을 해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내가 맞추고야 말겠다는 그 도전적인 자세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들을 지원을 해서 보다 나은 합격의 결과를 얻고자 노력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은 자세, 좋은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자꾸 피하려고 하는 자세보다는 적극적으로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최저 기준 없는 대학으로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학생들이 많고 학생부 종합보다는 학생부 교과로 내신 성적만 가지고 빨리 입시를 끝내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닌데 그것보다는 좀 더 끝까지 노력하는 자세가 더 발전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런 말씀도 한번 드려보고요. 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다문화 가족 전형에서 이제 적용하는 대학들이 이제 춘천 교대라든지 이화여대라든지 뭐 원주 연대 미래 캠퍼스, 이제 의예과라든지 세명대 간호학과라든지 이런 대학들이나 이제 전공들은 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그 보건계열의 그 선발 기준이기 때문에 또 활용을 해서 합격의 기회를 삼는다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다문화 가족 그 자녀 전형을 모집하는 대학들을 그 표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다문화 이름 자체에서 다문화 가족 자녀들만 중심으로 해서 뽑는 대학들이 표 2에 나와 있는 전형들입니다. 주로 보시면 7개 교대들이죠. 그죠? 그리고 거기 보면 해부 유형에 있어 대부분 다 이 종합 전형으로 선발을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름도 보면 다문화 가족, 다문화 가정 자녀, 진주 교대만 다문화 가족 자녀이면서도 탈북 학생들까지 자격으로 넣어줬죠. 그 나머지는 다 다문화 가족 전형만 뽑습니다. 이런 대학들은 다문화 학생들끼리 이제 조건이 같은 학생들끼리만 이렇게 뽑으니까 선발을 하니까 경쟁에 있어서도 똑같은 조건이라 유리 불리함이 없죠. 그죠? 그리고 수능 최저가 있는 교대가 하나 유일하게 있어요. 춘천교대. 최저가 있고 최저도 살펴보면 4개 영역 등급합이 12, 그 한국사 4등급 하면 3등급 3개, 그러니까 3등급이 이제 4개가 있어야죠. 그래서 3, 4, 10이니까. 그죠? 3등급을 다 맞아야 된다면 최저 학력이 꽤 높은 데예요. 그래서 이 최저 학력을 맞출 수 있다고 한다면 다른 교대보다 훨씬 더 합격하기가 쉽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세부 전형 방법에서 이제 면접 비율을 보면 서울교대는 50%예요. 그 다음에 부산교대는 40%고 또 청주교대도 40%네요. 진주교대도 40%. 이 면접 비율이 높은 대학들이 있어요. 그런 면접 비율이 높은 대학들이라고 한다면 면접이 강한 학생들, 자기 주장을 확실하게 잘 표현하는 사람들을 논리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좀 더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면접 비율이 높으면서 그런 것을 함께 고려해서 선택을 하면 합격에 또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교대 말고도 군산대, 남서울대, 전남대, 창원대, 한남대도 이제 대전에 있는 국립대죠. 특히 이제 한남대는 사범대학이 또 유명한데 교사의 꿈이 있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다문화 가정 자녀만 또 경쟁을 해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 또 면접이 30%가 있고요. 또 4배수 1단계 서류를 통해서 통과시킨 다음에 면접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조건을 잘 활용해서 내가 거기에 강점이 있다 한다고 하면 표의 2에 나와 있는 다문화 가정 자녀 전형을 활용해서 대학을 진학한다면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표 3은요. 그 다문화 가족 전형을 포함한 그 일반 사회적 배려자 전형이라든지 사회통합 전형이라든지 사회 공헌자 전형을 이런 이름으로 이제 모집하는 대학들, 수도권 주요 대학들을 모아놨는데요. 여기는 이게 다문화 전형 학생들만이 이렇게 그 경쟁자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타 많은 사회 배려자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들과 많기 때문에 다문화 가족 전형을 만을 그 조건으로 경쟁하는 그 대학보다는 조금 더 경쟁자들이 많아짐으로 또 불리함이 있겠죠. 건국대, 서울에 있는 경희대, 서강대, 시립대, 동덕여대, 세종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그다음에 홍익대,
경기도에 있는 당국대, 경기대, 명지대, 수원대, 아주대 이런 대학들이 모집을 합니다. 그 중에서 또 이제 동덕여대 같은 경우는 서류 평가를 통해서 3배수를 1단계에서 이제 모집을 하고 2단계 면접을 통해서 면접이 또 반영 비율이 50%나 돼요. 면접에 자신 있으면 동덕여대를 지원해서 합격을 도모하면 많이 유리할 까 생각을 하고 또 많은 학생들이 진학하길 원하는 서울시립대의 경우에도 보면 서류를 통해 3 내지 4배수를 뽑은 다음에 면접 40%를 통해서 선발을 최종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면접 비율이 높기 때문에 면접이 자신 있는 학생들은 활용해서 대학 진학의 기회로 활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에 서울대, 연대, 고대 중에서 다문화 가족 전형을 조건을 둔 데가 연세대가 유일한데 연세대 같은 경우 기획인형 2로 이제 모집을 하는데 면접 비율이 40%가 돼요. 그런데 이게 면접이 이제 심층 면접이라서 이 면접에 대한 대비는 일반적인 그 확인 면접이나 상황 면접하고는 조건이 많이 다르니까 전문적으로 공부 대비할 필요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지원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그 다문화 가족 전형으로 연세대 기획인형 전형을 지원해가지고 합격한 학생이 있었는데 면접 대비를 할 때 많은 고생하는 것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실제로 면접 대비를 충실하게 해야만 되고요.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최저학력이 주어져 있죠.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이제 3개 영역 등급 합 7, 자연계열은 3개 영역 등급 합 7 똑같은데 탐구 영역은 이제 한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과목 평균이 아니라 꽤 높죠. 그죠? 2, 3 정도는 나와야 되니까 이 최저가 높다고 하는 것은 수능에 자신 있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기회입니다. 이화여대는 여대로서 제일 높은 합격 커트라인을 보이는 대학이고 다들 선호하고 좋아하는 대학들이니까 이런 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면 합격 기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표 4는 다문화 가족 전형을 운영하는 대학들 중에서 지방의 주요 대학들을 일부러 표로 나눠 봤습니다. 다른 대학들도 나도 주요 대학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실 거고 대학 당국자들은 더 그러실 텐데 그냥 이건 개인적인 제가 그냥 분류한 거니까 이름에 너무 매이진 마시고요. 어쨌든 지방 거점 공립대학들은 다 넣었습니다. 강원대, 그리고 또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의 이제 캠퍼스도 넣었어요. 이제 건대, 글로컬, 경북대, 부경대, 부산대, 연대, 미래, 인천대, 인천의 시립대학이죠. 인천대, 전북대, 제주대, 또 한국해양대, 한국교통대, 다들 또 매니아드가 있는 매니아층이 있는 대학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한동대, 지방에 있지만 굉장히 우수한 대학으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죠. 한동대, 그다음에 경찰대 이런 대학들이 이제 다문화 전형으로 이제 학생들을 모집하는데 다 이제 사회적 배려자 혹은 사회 통합 이런 이름 속에서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는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함께 선발을 하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이제 지원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는 이제 여기 의예과에만 이제 최저 학력이 이제 주어져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최저 학력이 의예과다 보니까 굉장히 높습니다. 3개 영역 등급 합이 4니까 112 거기에다가 0은 반드시 2를 맞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매우 학력이 높은 것을 요구하는데 의대는 그래도 만약 최저를 맞출 수 있다고 하면 진학하는 데 유리한 조건이므로 이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올렸습니다. 경찰대 같은 경우는 이미 전형 절차가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지원할 수는 없고 나머지 대학들은 관심이 있다고 하면 지원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표 2, 3, 4에서 분류하고 나머지 모든 대학들을 다 여기다 이제 한꺼번에 표 4, 5에 이제 분류를 해놨거든요. 서울에 있는 대학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들까지 많은 대학들이 있습니다. 감리교 신학대, 감신대, 경상대, 경상대가 굉장히 합격 커트라인이라 좋은 대학인데 여기에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대전대, 모건대, 목포대, 배재대, 백석대, 상지대
세명대, 한경대 국립대학이죠. 경기도에 있는 한라대, 한서대, 한세대, 한신대, 협성대 이런 대학들에서 사회 배려 대상자 전형으로 다문화 가족 학생들을 포함해서 선발을 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세명대 간호학과, 이 간호학과가 최저 기준이 있죠. 이 최저 기준이 이제 간호학과만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학과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간호학과는 학생들이 진학하기 굉장히 희망하는, 선호하는 대학 전공이기 때문에 혹시 그쪽을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이면 요 최저만 맞출 수 있다면 우수 영역이 2개 각 4예요. 그러니까 합이 8이죠. 각 4, 그러니까 4사 나올 수가 있다고 하면 이 최저를 활용하면 합격 가능성이 많이 높아지니까 열심히 준비해서 지원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국에서 다문화 가족 전형을 모집하는 대학들을 다 한번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만들어 올려드리고 또 간단한 설명을 했는데 상황에 따라서 다문화 가족 전형을 6개를 다 써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적당하게 나한테 유리한 또 내가 진학하고 싶은 대학의 경우에만 활용하시는 것이고 또 전형의 종류가 살펴보시다시피 학생부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아니면 종합 전형이에요. 나는 내가 진학하고 있는 대학의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교과 전형, 종합 전형 외에도 난 논술 전형을 쓴다 한다고 하면 또 논술 전형을 통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 가족 전형을 포함한 6개 전형 지원을 통해서 대학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다문화 가족 전형 지원 중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지원하는 경우는 자기소개서를 이제 받는 대학도 있고 안 받는 대학도 있고 그래요.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 자기소개서가 예년하고 다르게 올해부터 이제 표가 달라졌죠, 내용이. 그래서 공통문항 2개, 자율문항 하나 이를 통해서 하는데 또 공통문항만 또 받는 대학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작성을 최선을 다해서 하긴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자료는 학생부예요. 그래서 학생부를 중심으로 해서 학생부에 나타나지 않은 자기의 끼, 자기의 어떤 특성, 창의성, 능력 이런 것들을 드러내 보여야 되기 때문에 어떤 소재를 선택을 하고 그 소재에 대한 단순한 서술, 과정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꼭 성공 스토리를 꼭 써야만 되는 것도 아니죠. 성공 스토리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소재라고 하면 과감하게 선정을 해서 그걸 통해서 나의 능력과 관심사항과 또 성장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사도 조심해서 제출해야 되고요. 유사도가 뭐 30%, 40% 넘어들면 또 도리 합격에 방해되거든요. 이제 그 조심하셔야 되고 반드시 이제 쓰면 안 되는 정해져 있는 어떤 금지 사항이 있어요. 그 금지 사항에 대한 기록을 쓰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의 직업을 나타낼 수 있는 사업을 하시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나는 뭐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서 이렇게 하면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의사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판사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이런 식으로 부모님들의 직업을 암시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를 쓰시면 안 됩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한 10여 년 전에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운영이 될 때는 잘된 자기소개서의 사례 중으로 기자였던 할아버지의 어떤 영향으로 해가지고 어려서부터 언론에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쓰면 아주 굉장히 좋은 자기소개서라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를 쓰면 아예 금지사항이고 또 합격에 도리어 0점 처리돼가지고 제외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작성 순서와 작성 방법은 소재를 잘 선택을 하고 그 소재 속에서 학생부에 나타나지 않은 자기만의 특성 이런 것들을 잘 서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초기에 소재를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소재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한다든지 마인드맵을 그린다든지 해가지고 기본 걸격을 나름대로 그 글의 흐름을 정해놓고 쓰면 굉장히 유리한 점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서술을 할 때는 반드시 간결한 간결체로 이제 서술을 하고, 가능하면 첫 번째 문장에 주제문을 써서 내가 이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뭐를 강조하고자 하는지를 첫 번째 첫 읽는 그 순간부터 입학사정관한테 제시를 해준 다음에 이끌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런 이유로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면 읽어가다가 집중이 잘 안 돼서 실제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입학사정관한테 전달되지 않아서 좋은 점수를 못 받을 수도 있고 특징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나는 이것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봉사활동을 통해서 배운 인간 존엄성이다. 이렇게 서술을 한다 하면 그 다음부터 읽는 내용들은 그런 주제 속에서 상상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읽기 때문에 이해가 좀 더 빠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가능하면 주제문으로 작성하시는 게 좋고, 또 충분한 설명과 배운 점, 느낀 점들을 설명하다 마지막에도 한 번 더 자기가 꼭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주제문을 마지막으로 써서 그거를 수미상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앞뒤에서 한 번씩 강조를 해서 이 소재에서 또 이 글에서 이 자기소개에서 나는 이거를 꼭 사정관께 전달하고 싶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입학사정 관은 아니지만 다문화가족 전형을 4년 동안 계속 지원 사업에 참여해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3학년 학생들 주로 중심으로 이제 상담을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혹은 1학년 때 혹은 중 3학년 때부터 이 다문화 가족 전형에 대해 좀 더 잘 알고 장기적으로 조금 더 준비를 했다고 한다면 아주 더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드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미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학교 내신 성적도 관리가 돼 있지 않고 생기부 기록도 일관성이 있거나 혹은 창의적인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이 불리하겠다는 생각을 든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됐다고 한다고 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말미에 한 페이지를 넣었는데요. 혹시 이제 다문화 가족인 경우라고 한다면, 또 자녀가 중3이고 고1이고 고2 지금 이미 학교에 재학 중인 조건이 되는 학부모들이라고 한다면, 또 학생들이라고 하면 일찍 여러 경우를 잘 활용해서 준비를 하면 굉장히 많은 유리한 조건으로 이제 입시에서 다문화 전형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포털에 가셔서 학교 알림이를 검색을 하면 뜨거든요. 이제 그러면 그 학교 알림이에서 자기가 원하는 검색창에 이제 어떤 고등학교 이렇게 치면 이제 알림이 창 우측 상단에 이제 전체 항목 열람하는 그런 메뉴가 있습니다. 그 메뉴를 눌러보면 그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것들, 급식 내용, 부식 반찬의 종류까지 다 정확히 기록되어 있고, 입시 결과, 그다음에 학교에서 하는 모든 행사, 시험, 학사 일정 모든 것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는 노력을 하시면서 그것을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그런 대화의 시간을 좀 많이 가지심으로써 입시에 대해서 경각심도 높여주고, 또 자녀들과의 생각에 생기는 간극 같은 거를 메워가면서 공감을 한다고 하면, 의견 일치를 본다고 하면 여러 면에서 입시에서 유리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주제 넘은 얘기이긴 하지만 중3, 고1, 고2 학부모님들께서 보다 일찍 고3 돼서 이제 입시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이전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조그만 일이라도 아주 작은 사소한 일일지라도 관심을 갖고 서로 상의하고 하면서 준비를 하다 보면 굉장히 유리한 입시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에서 특히 작년 올해는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이제 비교과 활동이 많이 그 저조하고 또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입시 결과가 과목별 내신 성적, 특히 전공, 학생이 진학하고자 하는 자학내 직업과 연관되는 전공에 적합한 어떤 그런 내용, 그 과목의 성적, 그 성적을 관리하면 많이 유리해지거든요. 그 중에서도 생기부에 기록된 그 세부 능력 특기사항, 그 과목의 실질적인 활동과 또 관심이 생긴 부분에 대한 발표라든지, 활동이라고 해야 막 거창한 거 아닙니다. 내가 드론에 관심이 있는데 물리를 공부하다가 양력이라고 하는 걸 배우고 양력을 실험해보기 위해서 드론에 관심이 생겼다 한다고 하면 드론에 대해서 조사해보고 드론의 종류는 이렇고 드론이 프로펠러가 미치는 양력은 이래서 어떤 활동 궤적을 그린다 뭐 이런 것 정도를 살펴보면서 발표를 하면 그것이 생기부에 기록되면 굉장히 입시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에 유리하거든요. 그런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다고 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과 함께 당부의 성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적과 고등학교 3학년 때의 성적을 비교해 보면 대부분의 학생들 약 75%, 이제 73.4% 나와 있는데 그 학생들이 유지되는 거로 나와요. 그 중에서 성적을 1학년 때 대비해서 3학년 때 이게 올라가는 학생들은 한 15% 정도. 또 이제 상승이 되거나 유지하지 못하고 떨어뜨리는 학생들도 약 12%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 75%에 가까운 학생은 4분의 3 정도는 유지된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적이 이제 3학년 때 성적이다. 뭐 이렇게 보통 개괄적으로 50% 이상이 되니까 뭐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중3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적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업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부분이 안 되면 뒤에 부분에도 굉장히 큰 지대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기초부터 중학교 과정부터 또 고1 과정부터 철저하게 학습을 하고 노력하는 것이 모든 대학 입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학업 역량을 무시하고 대학 입시를 얘기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수목적대학 같은 경우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긴 하지만 또 특히나 실기를 가지고 하는 전형의 경우에는 뭐 논외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학업 능력이 대학 입시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성적이 나오는 그런 과정들을 연구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유지되니까 고등학교 1학년, 중3 학력에 기초되는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고 학업 역량을 높인다고 하면 다문화 가족 학생들 역시 마찬가지로 대학 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사전에 준비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족한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강의가 좀이라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말씀을 드립니다.